1888년 런던 이스트엔드. 화이트채플은 도시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몰려들었고 매일같이 싸움과 범죄가 이어졌죠. 그리고 그 어둠 한가운데서 연쇄살인의 서막이 열립니다. 8월 31일 새벽, 버크스로우에서 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메리앤 니컬스 43세. 당시 경찰은 단순한 거리의 범죄라 판단했지만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목은 깊이 그어졌고 복부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죠. 무언가를 해체하듯 공격한 흔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금품은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시간은 새벽.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이곳을 골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애니 체프먼 47세. 그녀는 집 뒷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 훼손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목을 자른 방식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복부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고 자궁이 사라졌죠. 단순한 분노나 증오의 흔적이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진 제거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법의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해부학적 지식이 있거나 최소한 내부 장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건 점점 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변해가고 있었죠. 런던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두 건의 살인 모두 너무 유사했습니다. 수법, 피해자, 시간대, 장소.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화이트채플의 연쇄살인마 출몰. 런던 시민 공포에 떨다.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들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키워갔고 그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잭 더 리퍼. 이 시기 경찰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보낸 글엔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했죠. 잭 더 리퍼.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었습니다. 9월 30일 런던의 밤. 이날은 역사에 기록된 잭 더 리퍼의 더블 이벤트가 벌어진 날입니다. 하룻밤 사이 두 명의 여성이 차례로 살해당했죠. 첫 번째 피해자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그녀는 다트필드 야드라는 어두운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목이 그어졌지만 복부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뭔가 미처 끝내지 못한 듯한 느낌이 남았죠. 조사 결과 범행 도중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처에서 말싸움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피해자의 손엔 여전히 사탕 봉지가 쥐어져 있었죠. 범인은 계획한 행위를 끝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5분 뒤 시티 경찰 관할 지역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캐서린 에드도우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목은 절단되었고 복부는 완전히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신장은 제거된 상태였고 얼굴까지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범인은 이 피해자에게서 멈췄던 것을 다시 시도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낙서였습니다. 벽엔 유대인을 탓하지 마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죠. 당시 사회적 긴장과 맞물리며 이 문장은 곧바로 삭제됩니다. 경찰은 혼란을 우려했지만 사건의 본질은 그 문장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범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기려는 흔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 사건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10월 한 달 아무런 희생자도 없었고 일부에선 그가 죽었거나 도망쳤다는 추측도 나왔죠. 하지만 11월 9일 화이트채플의 새방 하나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현장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메리 제인 켈리. 잭 더 리퍼의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피해자였습니다. 실내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범행. 벽, 바닥, 침대 모든 것이 피로 덮여 있었죠. 그녀의 몸은 거의 해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로부터 9월 말 한 통의 편지가 언론사로 도착합니다. 붉은 잉크로 쓰인 이 편지는
자신이 화이트채플의 살인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나는 다시 칠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내 손에 익숙해졌거든. 편지는 조롱조로 가득했고 마지막엔 처음으로 이 서명이 등장합니다. 잭 더 리퍼. 이 편지를 처음 받은 건 경찰이 아니라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죠. 이때부터 그 이름은 현실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떠오르게 됩니다. 잭 더 리퍼는 단지 범인의 가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이 상상한 정체불명의 살인자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그를 괴물처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은 이후에도 계속 도착했습니다. 때로는 웃기려는 말투였고 어떤 것엔 실제 혈흔이 묻어있기도 했죠. 그중 하나,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으로 남은 봉투에는 잘려진 사람의 신장이 함께 동봉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경찰은 필사적으로 편지를 분석했지만 문장 구조나 단어 선택만으로는 정체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대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순찰이 늘었고 여성들은 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 도시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언론은 공포를 더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 리퍼가 또 움직인다. 이번엔 누구 차례인가? 이제 범인은 신문지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죠. 결국 경찰의 수사보다 대중의 상상이 더 빨랐습니다. 이 시점부터 잭 더 리퍼는 실제 범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몇몇 인물을 집중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중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몽테규 드루잇입니다. 드루잇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사 일을 하고 있던 법조인 가문의 남성이었습니다. 1888년 12월 그는 템스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사망 시점이 마지막 살인 직후와 일치했습니다. 일부 경찰은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보고했고 그의 죽음과 함께 사건이 멈춘 점에서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두 번째 용의자는 아론 코스민스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고 행동이 수상하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죠. 경찰은 그를 일시적으로 구금했지만 당시엔 법적 절차로 신병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코스민스키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건과의 연결은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의외의 인물, 화가 월터 시커트였습니다. 그는 생전 잭 더 리퍼 사건에 유달리 집착했으며 그림 속엔 잔혹한 이미지를 자주 담았죠. 2000년대 초 작가 패트리샤 코넬은 시커트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편지에 묻은 잉크와 DNA, 그의 작업 노트까지 조사했지만 결정적 단서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동화 작가 루이스 캐럴까지 한때 용의자로 거론됐습니다. 그가 남긴 글 속문장을 재조합하면 의심스러운 구절이 나온다는 식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괴담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또 하나, 영국 왕실이 개입됐다는 소문, 엘버트 빅터 공이 범인이라는 음모론은 프리메이슨, 정부 은폐설과 결합되며 퍼졌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수많은 용의자들이 떠올랐지만 그 누구도 확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잭 더 리퍼는 마치 자신의 정체마저 완벽히 지워버린 듯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범인이 치밀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1888년의 런던은 그 자체가 수사에 불리한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과학 수사의 부재, 지문 감식, DNA 분석, CCTV. 지금 당연한 기술들이 그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보존 개념도 없었죠. 시신이 발견되면 곧장 사람들이 몰렸고 단서들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물리적으로 흔적을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할권 충돌. 화이트채플은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시티 경찰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는 거의 없었고 수사는 번번이 단절됐죠.
세 번째는 사회적 배경. 피해자 대부분은 빈곤층 여성. 정확히 말하면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일부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일로 치부되곤 했죠.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당시 영국 사회의 취약한 지점들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빈민, 여성, 이민자, 그리고 무력한 공권력. 잭 더 리퍼는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그는 익명 속에서만 움직였고 절대 한치의 정보도 남기지 않았죠. 경찰은 수백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십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명확한 증거 없이 풀려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록은 분실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파기됩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잭 더 리퍼는 공식적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잭 더 리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곧 신문이나 책, 그리고 영화에서 상징으로 남게 되죠. 20세기 초 수많은 추리소설이 이 사건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가공의 탐정들이 잭을 추적했고 사람들은 상상의 리퍼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죠. 이렇듯 이 사건은 단지 5명의 희생자와 1명의 살인자를 넘어 기록되지 않은 무엇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왔습니다. 잭 더 리퍼는 지금도 문학, 예술, 대중문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때론 조용히, 때론 극적으로, 그러나 항상 이름 없는 얼굴로 존재하죠. 잭 더 리퍼.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심야의 기록입니다.